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시장 전반에 어떤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던 거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단기 반등의 기회가 좀 엿보인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채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증시,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증시 한번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좀 반등으로 시작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네. 조금 상당히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가장 충격을 줬던 게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요? 예, 아마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따가 또 여쭤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지지난주인가에 그 테슬라가 그 실적 발표를 좀 쇼크를 주는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2차 전지 대장주가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실적을 낮게 발표를 하면서 관련된 2차 전지 뭐 셀업체라든가 소재 업체들도 좀 안 좋았는데 네. 오늘은 설상가상으로 GM이 향후에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많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은 또 뭐 셀업체와 2차 전지 업체가 그냥 아주 양쪽 날개가 다 같이 툴썩 주저앉으면서 네.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상당히 네. 또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먼저 네네. 2차 전지부터 여쭤보면 지금 GM에서 전기차 수요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네.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언젠가 2035년인가 50년이었네? 그때부터는 2차 전지로 이제 전기차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50년에 2050 그 넷 제로라는 그런 캠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50년도에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는 2035년부터인가 아예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글로벌리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기존의 중고차들도 뭐 서비스 받고 이래야 되니까 대부분 2030년 이후로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전기차로 이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 침투율이 좀 높아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도가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침투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기울기가 뭐 10에서 뭐 30%로 이렇게 막 거의 수직에 가까운 속도로 늘어났다면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침투율도 좀 높아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전기차를 이렇게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각국이 보조금을 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조금 부분들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중단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기념비적인 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영국의 수넥 총리 있잖아요. 최근에 바뀌신 분.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내연기관차로의 전환 시기를 5년 정도 늦추자. 왜냐면 지금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사실은 그 유럽 국가들이 기존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이 독일 3사의 자동차 BMW, 아우디, 벤츠 그걸 타고 싶어 하잖아요. 네. 여전히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늦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테슬라도 있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뭐 우리가 넷째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는 건 좋지만 당장 우리 산업이 죽겠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일자리가 줄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5년을 늦춰버렸어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시대가 시기를. 뭔가 조금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기차가 여전히 생산 비용이 좀 높습니다.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줘서 그렇지. 그런 것들 차원에서 또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전기차 수요가 그동안의 기울기가 예를 들면 뭐 한 60% 70%였으면은 좀 속도가 느려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거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부담이 됐는데 그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은 사실은 올해 특히나 조금 소재 업종 위주로 상승세가 가팔랐잖아요. 그렇죠.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른바 멀티풀이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기업 이익이 적거나 많지 않지만 미래에 많이 벌 거야. 이래가지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막 PER 100배도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올해 이 당장 이익의 한 100배 정도를 기업의 주가로 반영시켜준 건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올해는 100억 벌었으면 내년에는 500억 벌 거고 내후년에는 뭐 1000억 벌 거니까 지금 PER이 100배가 높아 보이지만 몇 년 지나면 이거 그냥 뭐 한 40배, 50배 내려올 거야.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증가 속도가 예를 들면 시속 100km였다가 시속 한 70, 80km로 이제 줄어들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뭔가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예, 그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고 네. 그게 또 주가 하락의 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어쨌든 최근에 계속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지금 조정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겪었는지 앞으로도 네네. 또 더 겪거나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또 개인분들이 2차 전지를 또 특히 많이 이제 네. 오래 사셨잖아요. 네.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네. 되게 좀 일단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어떻게 이제 구도가 네. 이제 저도 댓글 같은 걸 보면은 그 기관 투자자는 이른바 반도체를 좀 미는 네. 그런 세력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공매도를 치는 약간 이런 세력으로 네네네. 이렇게 좀 뭔가 잘못 포장이 되고 네. 개인들의 이제 꿈과 희망이 이제 2차 전지에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유튜브 방송이니까 괜찮죠. 이제 기관에 있는 그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를 이제 개관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죠. 사실 저도 어디 방송 가가지고 네. 섹터 특히 2차 전지 얘기하는 거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편견을 갖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다 저런 의견도 있다 이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왜 좋았냐. 네. 꿈과 희망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게 매출과 이익으로 네. 가시화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매우 가팔랐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3분기부터는 살짝 꺾인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전기차로의 전환이 속도가 조금은 이제 더뎌지는 부분. 그리고 뭐 이제 뭐 대외 여건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른바 이제 그 중국산 LFP라고 하는 이제 저가형 네. 이제 전기 그 충전기가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성숙 단계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가격 경쟁이니까 우리나라가 주로 하는 NCM보다는 뭐 중국의 LFP가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여러모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장밋빛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되는 업종이다. 시장에 대해서. 예,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주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기대감들을 과하게 반영하기도 하고 내지는 또 축소해서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올해 상반기까지가 특히 과하게 반영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실적도 나왔지만 저는 결국 금리, 저금리라는 환경도 상당히 일조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는 이른바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 높게 쳐주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서 현재 주가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이 영업이익을 땡겨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른바 금리를 통해서 할인한다고 하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채권 관련된 얘기하면서 금리가 뭐냐.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저금리 시절에는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 미래의 기업이익을 땡겨올 때 할인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에 1,000억 버는 거 지금 그래 한 900억 정도 쳐줄 수 있어. 이렇게 본다면 금리가 지금처럼 높아진 구간에서는 미래의 1,000억이면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 600억, 한 700억?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에 좀 조정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게 더 갈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왔냐? 사실은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3분기 실적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기업 이익을 할인하는 이 금리가 좀 안정이 되어야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성장주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좀 확실히 다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라서 선뜻 지금 충분히 적용받았으니까 뭐 지금부터 사십시다. 요 얘기는 장기적으로 분할 투자한다고 하면 그건 맞아요. 바닥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믿고 지금부터 난 그냥 뭐 매달 적립수 투자할래? 라고 한다면 뭐 오케이. 근데 확실하게 바닥 시점에서 내가 좀 많이 지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안정화되거나
그 두 가지 조건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 네네. 가져오신 자료도 주식시장 반등의 조건과 주목할 섹터인데 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질문부터 지금 시장이 이제 반등하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핵심 변수가 뭐였냐. 그거를 네. 우리가 좀 캐치를 하고 그게 여전히 유지되느냐 아니면 바뀌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자산시장을 그 지배하고 있는 핵심 변수는 결국 금리하고 유동성 아니었냐. 그렇죠. 예, 금리하고 유동성이 환경이 좋아지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금리 오르고 유동성 축소되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저는 여전히 그 연장선상이 계속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조건 가장 첫 번째라고 한다면 결국은 금리가 조금 안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짜리가 특히나 얼마 전에 5%를 찍었단 말이에요. 신문기사 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그 S&P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뭐 한 20배 내외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PER의 역수가 주식의 네. 기대 수익이라고 한다면 네. 역산하면 5%밖에 안 된다. 근데 미국채 사면 6개월짜리가 5.5다. 그럼 이걸 주식을 왜 사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금리가 5% 이상에서 계속 놀거나 그 전후로 있으면 웬만해서는 주식에 쉽게 손이 가지가 않고 웬만해서는 주식이 좀 반등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이 확실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뭔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언제 하향 안정화 될 건데 그거를 다음 질문으로 주시려고 했죠. 네.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네네. 근데 최근에 조금 재밌었던 게 네. 그 미국채 금리를 두고 네. 그 미국의 투자의 대가 두 분이 지금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 두 분 둘 다 훌륭한 분인데 네. 어떤 분이 맞을까? 누군가요? 한 분은 일단은 계속 금리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JP 모건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 네. 이 회장님이 미국채 10년 7%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도 이제 한 5% 올라가니까 어느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회장님, 지금도 여전히 미국채 7%, 네. 5%까지 왔는데 네. 7% 가는 거 여전히 그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한 3% 중반대부터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그때 얘기할 때 그때도 5% 갈지 않았냐. 다들 안 믿었지 않냐. 근데 지금 5% 넘었는데 7% 가는 거 그거 또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여전히 7%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분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젊은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상당한 내공이 깊으신 투자자인데 요분은 심지어 원래는 주식 투자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이분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위험이 있어 네. 보인다. 7, 8월에. 그래서 뭔가 내가 좀 해지를 해야 되는데 주식 포지션을 줄이기는 그렇고 본인이 봤었을 때는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금리가 급등하는 거니까 네. 차라리 금리가 상승하는 쪽에 배팅하는 포지션으로 해지를 하겠다. 이래서 이분이 미국의 국고채 30년이 5.5%가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배팅을 해요. 숏 배팅을. 사실은 맞은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어제 뷰를 바꿨어요. 나 이제 숏 포지션 다 청산했습니다. 미국채 장기금리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가 빠르게 지금 둔화되고 있어서 장기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 이제 청산 이미 했습니다. 라고 이분이 트위터에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때문에 금리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 전까지는 빌 에크먼도 제이미 다이먼도 둘 다 금리 상승 쪽에 배팅하는 쪽이었다가 네. 이제 빌 에크먼은 이제 뷰를 바꾼 거죠. 이 정도면 금리가 오를 만큼 오른 거 오른다? 아니냐. 그래서 두 분의 이 대립이 상당히 전 재밌다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의 견해니까 네. 저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보다는 빌 에크먼 회장 쪽에 저도 한 표를 줍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미국채 10년짜리가 완전히 고점 받고 여기서 뭐 급하게 하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봐도 5% 이상에서 미국채 10년 금리가 계속 유지하기에는
이제 바야흐로 이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조금 버티지 못하는 시기가 점차 오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자, 우리 김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미국채 30년 기준으로 5%가 넘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사면 3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5% 이자를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주식에서 뭐 대꼬복고 하면서 뭐 네. 이런 걸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보시기에. 5%면 뭐 어느 정도 자산을 글로. 그쵸. 그러니까 30년 동안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가 물론 우리가 높은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한 해는 벌고 그 다음에는 깨먹고 그러면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은 부가 크게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복리 효과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씩 따박따박 그것도 30년 동안 준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얘기는 금리가 높아진 만큼 이거에 따른 또 투자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 뭐 빌 에크먼의 견해대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5% 이상에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저도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고점을 좀 잡아가는 과정.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식시장도 그동안 이제 금리가 특히나 7, 8월 들어서 많이 급등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성장주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미 이 정도 망가졌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2360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770선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어느 정도 제한되는 레벨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씩 고점 찍고 내려오면 연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레벨대에서는 아래쪽보다는 지수가 그래도 연말 지수가 요것보다는 조금 높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다이먼 회장님이 7%까지 간다고 생각하신 분인 거잖아요. 만약에 7%까지 가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 지금보다 더 박살나는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뭐 그냥 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아니 7%면 진짜 주식이 더 안 넣을 것 같은데 사람들? 아니 미국채 10년이 7%면 다른 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든 지금 당장 뭐 다 팔아가지고 그냥 미국채 사야죠. 그리고 뭐 달러화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뭐 거의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부장님도 이제 빌 에크먼처럼 그렇게 보시는 견해이시다. 자, 그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장님이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말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니까 코스피 2400 밑에서는 그래도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이고 그래서 사야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영상의 그 썸네일이 조금 약간 무섭게 나간 것 같은데 2024년은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하신 코멘트입니다. 예. 제가 뭐 다른 얘기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뽑아내셨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반등하다가 이제 내년 하반기가 좀 걱정됩니다. 그렇죠.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상고하저가 조금 예상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대한 그 걱정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짧게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결국은 고금리에 따른 대가는 한번 치러야 된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돼 있는 부분이 결국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데 과거에 보니까 금리 인상할 때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할 때 오히려 충격이 오더라. 이제 그래서 그 시기가 대략 내년도 하반기 뭐 전후 아니겠냐 해서 일단은 그거에 따른 충격은 길게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연말 내지는 지금부터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조금 반등을 보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금리가 좀 정점을 형성하는 기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결국은 11월 FOMC 이제 올해 두 번의 회의가 남았는데 현재로서는 11월에는 동결이 거의 100% 확실시 되고요. 12월도 아직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훨씬 높게 봐요. 이유가 최근에 일단 전쟁에 관련된 이슈도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연준에 있는 인사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알아서 올라줬는데 굳이 우리가 금리 인상 할 필요가 있냐. 그렇잖아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뭐 최근에 뭐 5, 60bp 올라버렸으니까 기준금리 25bp 인상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그냥 긴축적인 환경이 돼버렸으니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멘트를 연준 인사들도 하지만 지난주인가 파월 의장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정말 많아야 한 번 정도 내지는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은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은 주식시장은 좀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금리 상승에 네. 워낙 이렇게 기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네? 그러면 이제 뭐 해볼만 하지.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종의 한번 단기 반등은 좀 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조금 제가 컨빅션을 갖고 있는 게 달러 인덱스의 변화예요. 지금 차트를 하나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달러 인덱스의 모습이거든요. 네. 보시면 분위기 살벌합니다. 올해 7월 달 달러 인덱스가 100도 안 됐는데 얘가 107까지 순식간에 7%가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더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갔는데 달러 인덱스는 더 강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그래도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성장주라든가 주시장 전반에 어떤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던 거는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단기 반등의 기회가 좀 엿보인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